반갑습니다. 저는 박용건이라고 합니다. 발표 자료는 이미 제가 웹상에 공개를 해두었습니다. 강연 진행 중에 꼭 사진을 찍지 않으시더라도 언제든지 끝나고 나서라도 URL 통해서 바로 접근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이벤트 기반 분산 시스템을 창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정이라는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벤트 기반으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한 지는 한 반년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고요. 그 밑에 부제로 AWS와 스프링을 기반으로 해서 분산 이벤트 기반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부제를 제가 달아뒀어요. 그래서 저 두 가지 기술이 아마 중심이 돼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형태, 저희들이 어떻게 분산 시스템에 대한 기초를 다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배민찬이라는 서비스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혹시 이 서비스를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네요. 혹시 이번에 제목 보고 아신 건 아니죠? 네, 배민찬이라는 서비스는 우한 형제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4개의 서비스 중에 한 가지입니다. 모바일과 반찬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예, 고객이 주문을 하면 당일 이제 신선한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날 반찬을 만들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반찬을 프레시센터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냉장 또는 이제 냉동 차량을 통해서 모이고 그 모여진 반찬들을 적절하게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포장을 한 다음에 고객에게 새벽에 배송을 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배민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회사를 통해서 총 한 6장 정도의 쿠폰을 얻어왔어요. 네. 저희들이 이제 회사 입사를 하게 되면은 신규 입사자들에게 이제 주는 쿠폰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저희 실장님이 들어오신 지 이제 한 달 됐거든요. 저희 개발실의 실장님이 그분의 쿠폰을 좀 뜯었어요. 내가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 달라 라고 해가지고 그분 걸 좀 뜯어왔으니까 혹시 중간에 좀 더 호응이 좋으신 분이 눈에 띈다거나 아니면 제 질문에 좀 빠르게 답변을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그럼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저희들이 이제 배민찬에서 배송을 위해 과정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구매와 생산, 입하, 그리고 출하, 배송 이렇게 4가지의 단계로 업무를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이 4단계를 잠시만요. 네, 이 4단계를 합쳐서 저희들이 고객에게 제품을 배송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과정을 수행하고 처리를 해주기 위한 시스템을 배민찬에는 공급망 지원 시스템, 즉 SCM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초기에 쿠팡에 이제 대표님께서 올라오셔서 이거 되게 유사한 발언을 해주시는 바람에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쿠팡도 저희도 비슷하게 이제 커머스를 하고 있고 또 물류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것들의 일들을 하고 있어서 아마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좀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지난 한 1년간 SCM 시스템을 운영, 개발하면서 주어졌던 고민거리들, 그리고 생각했던 아이디어들, 그리고 만들었던 결과물을 어느 정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민, 아이디어, 결과물이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추상적이기도 하고요. 조금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뭐 따로 찾아오셔서 너무 깊은 이야기 이렇게 궁금해요 라는 게 있으시면은 저랑 또 따로 이야기를 할 만한 시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민찬인의 용어사전 한 번만 보고 들어갈게요. 저희는 중앙에 있는 저 서비스라는 키워드를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서비스가 1개 이상,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메시징 시스템과 같은 것들을 공유 인프라를 묶어서 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민찬에는 총 4개의 시스템이 서로 협업하면서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는 중앙에 보시면은 아마 흐릿하게나마 뭔가 잘 보이지 않는 도형들이 또는 글자들이 있을 거예요. 꼭 집중해서 보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적당히 블러 처리를 한 거니까요. 저런 것들은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때는 2016년도. 그 당시에 배민찬 시스템은 사용자 서비스와 백오피스 모듈로 구성된 모놀리식 시스템이었습니다. 상용 온라인 커머스 솔루션을 구매를 해서 사용자화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었고요. 해당 시스템은 PHP가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지났었기 때문에 다양한 비즈니스 정책이나 어떤 기능들을 이제 흡수하면서 5년 동안 되게 이렇게 숙성이 푹 된 시스템이었죠. 대충 뭐 다들 어느 정도 짐작이 아마 되실 거예요. 아, 이걸 딱 열면은 나갈까? 뭐 이런 느낌. 네.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아무튼 꽤 어려운 코드들이 되게 많이 군데군데 녹아들어 있는 시스템이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 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배민찬의 물류 업무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처리를 했었어요. 즉 이제 실제로 물류팀이 배민찬의 백오피스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 주문서 그리고 이제 배송 지시서와 같은 것들을 출력을 한 다음에 수기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지역별로 구분을 시키고 그리고 어디 업체에 가서 어떤 반찬을 어떤 식으로 받아와야 되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포장을 해서 어떻게 내보내야 한다 라는 게 다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엑셀을 어마무시하게 잘 다루는 분들이 물류팀에 되게 많으셨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사람이 기반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던 게 어느 정도 서비스의 사용자가 늘고 주문량이 늘다 보니 점점 이제 한계에 치닫게 된 거죠. 즉 이제 하루에 배송을 할 수 있는 수량이라는 게 한계치가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은 고객이 주문을 해도 배송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업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사업부 그리고 개발팀에서 판단을 했었고요. 2016년 말에 해당 시스템을 도입을 하자라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 당시에 결정을 지으면서 개발팀과 사업팀이 했던 이야기는 도입의 시기가 좀 더 빠를수록 우리가 좀 더 많은 서비스의 주문량을 수용할 수 있으니 상용화된 솔루션을 구매해서 적절하게 우리 것으로 소화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보자 라는 결정을 내렸었고요. 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숙제가 바로 이 새로운 물류 시스템, 상용으로 구매된 새로운 물류 시스템과 기존의 배민찬의 스토어 시스템을 통합하는 거였어요. 이 당시에 제가 이 회사에 입사를 했었고 입사한 직후에 바로 받았던 첫 번째 임무가 이거였어요. 아무래도 솔루션이다 보니까 각자의 시스템별로 특징이 되게 뚜렷한 시스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좀 고민해야 될 거리들이 몇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시작한 게 어댑터 서비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스토어 시스템과 물류 시스템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였어요. 스프링 부트를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자바 1.8을 쓰고 AWS의 엘라스틱 빈스톡에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질적인 두 시스템 또는 레거시와 새로운 시스템을 이어주기 위한 이런 계층을 도메인 주도 개발에서는 반부패 계층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게 계층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시스템 안에 어떤 특정 계층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외부의 어떤 서비스로서 존재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오래된 레거시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과 통합할 때 되게 유용한 방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유사한 형태의 패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시스템, 이 어댑터 서비스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 첫 번째가 두 시스템 간의 이질적인 용어와 모델을 번역을 하는 걸 한다는 겁니다. 이제 즉 스토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주문이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주문 정보, 주문 항목, 상품 정보, 배송지 정보와 같은 것들을 물류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입하 정보, 출하 정보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시켜준다는 거죠. 이렇게 어댑터 서비스가 두 모델이 잘 통합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을 해준다라는 게 첫 번째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메시징 기반을 통해서 비동기 처리로 스토어 시스템과 물류 시스템의 시스템 결합도를 제거시키겠다라는 거였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스토어 시스템은 되게 그냥 잘 혼자서 워킹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외부에서 어떤 시스템이 툭 튀어 들어와서 나 너랑 같이 일을 해야 돼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방식에서 동기식으로 뭔가 일을 해결하고자 하면은 스토어 시스템이 일을 하다 말고 중간에 물류 시스템에게 뭔가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만약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은 고객은 주문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예. 이 상황을 해결하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비동기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이 부분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메시징 시스템을 사용을 한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을 개발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수신된 메시지가 충분히 역등성을 보장을 하도록 기능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일한 주문서에 대해서 중복해서 배송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예. 이게 왜 이게 중요했냐면은 이 메시징 시스템을 통해서 메시지를 비동기로 탁 던질 때 썼던 게 저희들이 사용을 했던 거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해주는 SQS라는 메시징 큐 시스템을 사용을 했거든요. 해당 시스템의 특징이 전달을 1회 이상 보장한다였어요. 1회 이상 보장한다예요. 즉 이제 똑같은 메시지가 2번도 올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충분히 메시지가 중복돼서 올 수 있으니 그 메시지를 중복해서 처리하지 않도록 역등성을 즉 보장하도록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어댑터 서비스는 자바를 기반으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새로운 서비스로 만들어야 했냐? 그럼 기존의 시스템 안에 그냥 적절하게 계층을 두고 만들면 되지 않았느냐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의 배민찬에는 레거시 시스템, 특히 이제 레거시 시스템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정책들이 꼬여 있죠. 그냥 뭐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고자 오른쪽에 저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되게 오래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기능들이 이제 부족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기능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이거 고쳐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건 어디 수준까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느라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었어요. 그리고 A 기능을 고쳤더니 B 기능에서 버그가 발생하는 이런 사이드 이펙트들도 종종 이제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레거시의 반부패 계층을, 즉 이제 어댑터 서비스를 두기에는 조금 위험한 것 같다. 우리들이 기존 시스템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않을까. 또 하나는 계속해서 오르는 트랜잭션을 수용하기도 해야 되고, 비즈니스적인 성장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쌓여있는 기술 부채들도 해결을 하려면 확장성 있는 아키텍처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개발팀 내부의 전체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전략을 세웠고요.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개선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2016년 말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로 시행한 것이 새술은 세부대에, 이제 새로운 기능은 새로운 아키텍처 위에서 쌓아 올리자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어댑터 서비스였습니다. 대부분의 시스템 개발이 그렇듯이 하나의 개발이 끝났다고 이제 더 이상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기능 하나 개발, 어떤 한 시스템을 개발을 끝내면 그 시스템에 이제 기능이 계속 들어가죠. 또 새로운 데이터 모델들도 계속 들어갑니다.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소소하게 기능들도 추가되고 모델들도 추가되고 하다 보니 당연히 비례해서 어댑터라고 불렀던 저 작은 계층이 덩치가 커지기 시작한 거죠. 점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제가 전혀 생소하다고 생각했던 물류 업무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즉 이제 업무 지식들, 뭐 개발자 용어로는 도메인 지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도메인 지식들이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댑터 서비스 안에서, 물류 시스템 안에서 그런 도메인 지식들을 가지고 쳐다보다 보니 점점 그 안에 있는 도메인들의 경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하나의 서비스로 만들었던 거가 이제는 구매, 배송, 창고 관리, 운송 관리와 같은 것들을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점점 경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경계들의 도메인들을 묶어서 저희가 SCM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017년도 초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SCM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붙인 직후에 이제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그러면 더 키우지, 어떻게 그러면 더 확장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이 된 거죠. 이 시점부터 조금씩 이벤트라는 걸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시작했던 거는 응집력 있는 도메인 개념들을 묶어서 모듈을 구성을 하는 거였어요. 이 모듈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규칙이 어떤 패턴이나 컴포넌트의 성향에 따라서 모듈을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도메인의 경계를 따라서 구성 요소들을 묶어두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들이 흔히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서비스 레이어, 리파지토리 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소스 레이어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럼 이 계층을 따라서 흔히 저희들이 패키지를 나누고 모듈을 구성을 하기도 해요. 즉 이제 이런 방식으로 컴포넌트의 역할에 따라서 모듈을 나눴다는 게 아니라 구매는 구매끼리, 배송은 배송끼리, 운송은 운송끼리, 창고는 창고끼리 이런 식으로 도메인의 경계를 따라서 패키지를 나누고 그 안에서 이게 도메인의 역할이냐,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역할이냐, 아니면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의 계층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대충 느낌이 아마 오실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하고자 했는지. 즉 이제 이걸 통해서 제가 원했던 거는 도메인 디자인 개발, 도메인 주도 개발에서 말하는 바운디드 컨텍스트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녹여보고 싶었어요. 이걸 통해서 충분히 차후에 잘라낼 수 있는 수준으로 잘 경계지어진 도메인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러면 왜 모듈화를 시작을 한 거지? 사실 뭐 그렇다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워낙 잘 알려져 있고 요즘 그게 워낙 좋다라고 하니까 바로 도입을 해서 도메인의 역할을 따라서 서비스를 분리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듈화를 먼저 생각하게 된 거는 이래요. 당시에 어느 정도 도메인 경계가 보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에 대한 비즈니스 지식들이 쌓이기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내가 얘는 얘고 쟤는 쟤야 라고 경계를 잘라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 이제 비즈니스 지식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도 여전히 낮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를 가지고 바로 개별적인 서비스로 잘라서 키우기에는 리스크가 되게 높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잘못 잘랐다가 나중에 또 통합하려면 무슨 고생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모듈화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단일 서비스 아니지만, 단일 프로젝트 아니지만은 모듈을 통해서 도메인의 경계를 뚜렷하게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적절한 수준에서 분리를 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잘 지어진, 잘 경계 지어진 모듈은 어떻게 보면은 단일 JVM 안에서 동작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이제 추후에 서비스의 독립성을 보장을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모듈화를 통해서 얻었던 거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모듈 간의 상호작용이 내부 프로세스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즉 이제 네트워크나 어떤 외부 시스템과 서로 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객체와 객체가 메소드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효율적이고 되게 빠르게 동작하고 예외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도 되게 쉽습니다. 당연히 코드 레벨에서 통제를 하면 되니까요. 코드 수준에서 보면 이렇죠. 입출하를 관리하는 컴포넌트는 구매에 대한 것, 배송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입출 관리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오퍼레이션들을 할 수 있는 객체를 받아서 서비스를 주입받아서 필요한 어떤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행위들을 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형태의 개발 방법이죠. 되게 손쉽게 내부 간의 프로세서로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장점이라면은 단일 트랜잭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변경되어야 될 데이터들을 함께 변경되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함께 롤백이 되는 형태의 트랜잭션을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장점이 IDE를 통해서 되게 손쉽게 리팩토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일 프로젝트였고 단일 코드끼리 서로 객체 기반으로 참조를 하고 있으니까 자바에서는 당연히 리팩토링을 하게 되면은 연관되어 있는 객체들은 자연스럽게 같이 바뀔 거예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저에게는 되게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했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리팩토링이랑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부족했던 도메인 지식들이 더 쌓이면 그만큼 더 구조를 바꿀 거고요. 구조를 바꿔서 경계가 더 나눠지면은 그만큼 더 빨리 고치고 더 빨리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걸 저한테 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장점 중에서는 제가 이 장점이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너무 빠를까요? 괜찮은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럼 이어져 나가 볼게요. 이렇게 모듈화를 통해서 도메인의 경계를 구성을 하는 거는 꽤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죠. 예, 여전히 계속 기능은 추가되었고, 모델들은 추가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계속 기능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모듈 간에 서로 직접 참조를 한다라는 게 간결합이라는 고민으로 또 저에게 다가서더라고요. 예, 모듈 간 직접 참조 형태로 개발이 됐으니까 당연히 서로가 너무 서로를 잘 알고 있는 형태의 구조가 돼요. 그러다 보니 입출하 쪽에 재고 관리를 해야 돼 라는 기능이 들어오니까 입출하 쪽 코드를 또 고쳐야 되죠. 그러면 재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얘는 또 구매와 생산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매와 생산을 서비스와 재고를 이어주기 위한 라인을 또 그려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는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는, 흔히 알고 있다시피 이런 시스템을 저희는 이제 모놀리식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단일 시스템 안에서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직접적으로 되게 강하게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형태를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간결합을 깨고 상호 간의 의존 관계를 단순하게 만들고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점점 이제 이벤트 기반의 아키텍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걸 이벤트를 통해서 모듈 간의 결합을 낮출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씩 분리를 해보려고 시작을 했어요.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에 대해서 사실 이벤트라는 말 자체가 되게 다양한 의미에서 사용이 되죠. 흔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제 엔진X나 아파치 HTTP를 구분할 때도 그는 이벤트 기반의 아키텍처로 동작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시스템 간의 비즈니스 로직을 구성할 때도 이벤트 기반의 아키텍처로 구성한다라고 하기도 해요. 사실 아키텍처라는 말이 어떻게 동작한다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우선은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보고 지나가죠. 이벤트 기반의 아키텍처는 크게 이벤트를 생산하는 측, 이벤트를 소비하는 측, 이벤트를 전달하기 위한 채널이라는 세 가지 역할로 구분이 됩니다. 생산자는 이벤트를 발행을 하고요. 소비자는 누가 이벤트를 발행했는지를 알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관심 있는 이벤트가 오면은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채널은 그렇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적절한 이벤트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결합이 분리가 되면서 결합도 자체가 느슨해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스프링에서는 이런 이벤트 기반의 아키텍처를 애플리케이션 수준에서 손쉽게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 메커니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스프링에서는 이렇게 이벤트를 생산하는 사람을 애플리케이션 이벤트 퍼블리셔를 통해서 이벤트를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는 이 애플리케이션 이벤트 퍼블리셔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구현 객체는 스프링의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객체들은 다 대부분 저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벤트 소비자 측의 컴포넌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리스너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녀석은 애플리케이션 이벤트 타입에 대해서 이벤트를 받아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개발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스프링 4.2 버전 이후부터는 이벤트 리스너라는 애노테이션을 가지고 특정한 이벤트 타입을 바로 바인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훨씬 더 쉽게 어떤 특정 타입의 이벤트를 수신 받겠어, 나는 이 이벤트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야 라는 거를 스프링에게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선언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벤트 리스너 방식과
그리고 직접 코드로 나는 이런 형태 이벤트를 소비할 수 있어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리스너,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아까 잠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이벤트의 채널로서 역할을 수행을 해줍니다. 즉 이제 이벤트를 생산하는 쪽에서 이벤트를 보내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애플리케이션 이벤트 퍼블리셔를 통해서 어떤 이벤트를 발행을 하면 이 이벤트는 선언적으로 이 이벤트를 소비하겠다라고 한 측에다가 전달을 해줍니다. 스프링이 내부적으로 전달을 해주게 되고요. 또는 이 이벤트를 어딘가에서 또 소비를 하고 있다면 어딘가로 또 보내주기도 합니다. 즉 이제 소비자가 하나라면 한 곳에 알려주고 소비자가 100개라면 100군데에다가 다 알려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벤트 기반의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점점 이제 모듈 간의 결합도를 낮춰보기 시작했고요. 그런 결합도를 낮추는 작업을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도메인 이벤트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애플리케이션 내부로 끌어들일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덕분에 모듈 간의 결합도는 이제 제거가 됐죠. 의존성도 단순해졌어요. 그럼 이제 제가 할 일은 모델의 행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업무로서 전달받던 거 이상의 정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었고요. 이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비전공자를 위한 경영학 관리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SCM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물류 시스템을 운영할 거지, 어떻게 물류라는 것을 굴릴 거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녹아 있거든요. 생각보다 SCM이라는 이름으로 찾아보니까 대학 교재들은 되게 많은데 뭔가 실질적인 도메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오히려 경영학 쪽에 더 가깝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ERP에 대한 것, 경영학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막 도메인에 익숙해지고 계속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분리시키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처리를 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은 또 흘러 지나갔고요. 이제 이 시기가 2017년도 하반기 한 9월쯤 되는 것 같아요. 9월, 10월 아마 이 시기쯤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배민찬의 시스템은 이제 푸드 커머스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이제 갖추기 위해서 조금씩 전진을 했었고요. 이제 SCM이라는 시스템 외에도 상품 시스템, 주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점점 이제 릴리즈가 되면서 서로 간에 워킹을 할 필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스템들이 등장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저한테는 또 시스템과 시스템을 결합해야 되는 이런 고민거리들이 주어진 거죠. 이쯤에서 아마 배민찬 개발팀이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분산된 시스템 또는 이제 앞으로 분산될 이런 모듈 또는 이제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표현하자면 이 녀석들을 다 고려해서 아키텍처를 한번 정비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그냥 이대로 그냥 끊임없이 그냥 계속 기능을 개발하기에는 또 뭔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으니 한 번쯤 여기서 아키텍처를 정비하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분산될 시스템들이 제대로 통합되면 당연히 앞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의 비즈니스를 수용하고 더 크게 서비스를 성장시킬 수 있겠지만은 그냥 적당히 그냥 통합되는 방식으로 계속 통합이 되다 보면은 흔히 분산된 모놀리틱 시스템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마 마이크로리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놀리스와 마이크로 서비스를 합쳐가지고 모놀리스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죠. 마이크로리스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예. 그런 것처럼 이 통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객체 지향에 관련된 그래서 항상 언급되는 원칙이 있죠. 바로 이제 강한 응징력 그리고 느슨한 결합력 이 두 가지를 되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통합에서도 이 원칙이 잘 지켜져야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시스템 간의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성을 가지고 서로 성장하면서 확장성 있는 시스템으로 계속 커질 수 있는 거죠. 여기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통합을 할 수 있는 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바로 이제 원격 프로시저 호출, RESTful API, 그리고 메시징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시스템을 통합하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기 시작했고요. 첫 번째는 원격 프로시저 호출을 가장 먼저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약어로는 이제 RPC라고 부르고 보통 이제 로컬 프로시저나 메소드를 원격 서비스에서 원격 서비스에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이 되죠. 흔히 RPC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라는 인지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원격 시스템과 로컬 시스템을 통합을 시킬 수 있습니다. 되게 쉽죠. 대신 그만큼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결합도가 확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시스템과 시스템을 RPC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공유된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거든요. 예, 되게 오래된 기술 같지만 사실 오래되기도 했죠.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공개했던 gRPC와 같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기도 하고 한 8가지, 9가지 언어를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예, 하나의 어떤 스키마를 통해서 되게 다양한 언어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형태의 RPC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한번 고려를 해볼까? 라는 생각에서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었고요. 두 번째는 RESTful API입니다. 웹이 가진 신뢰성이나 확장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 방법이죠. 보통 이제 분산 컴퓨팅 시스템에서 가장 적합한 API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대부분 분산 시스템을 만들 때 API를 만들어야 돼 이러면 그럼 우리는 RESTful API지 라고 보통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실제로 이제 많은 오픈소스 또는 이제 많은 외부 서비스들이 RESTful API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인터넷의 성공을 등에 업고 가장 많은 곳에서 사용되는 가장 효율적인 통합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죠. 하지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를 넘어서 다른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애가 전파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통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고, 트랜잭션이 분기가 될 때 어떻게 그거를 잘라낼 거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징이에요. 메시징 시스템을 통해서 되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확장 가능한 수준으로 분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죠. RPC나 RESTful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비동기 메시지 전달을 통해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 간의 결합도도 제거를 할 수 있고 의존 관계도 되게 단순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는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와 되게 유사한 장점을 가지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물론 은탄화는 아니에요. 이제 시스템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고받는 메시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프로세스 전체 흐름을 파악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도대체 이 메시지는 어디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기조상 나는 발행만 하지 소비하는 사람은 몰라야 돼. 이지만은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 어느 정도 시스템이 어떻게 전체가 워킹하는지를 아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통합될지도 알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되게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는 이 세 가지 방법들을 찾아봤었고요. 기술 외적으로도 고려해야 될 요소라면은 컨텍스트 간의 협업 방식 측면에서 얘를 동기 방식으로 협업시킬 거냐, 비동기 방식으로 협업시킬 거냐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동기와 비동기에 대해서는 익히 아시다시피 외부 호출을 하고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보통 동기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외부 호출을 하고 그 연산 작업을 기다리지 않고 내 할 일을 하는 것을 보통 비동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작업의 완료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이렇게 동기와 비동기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통신 방식이죠. 이 두 가지는 자연스럽게 요청과 응답 또는 이제 이벤트 기반이라는 두 가지 협업 방식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요청 응답 스타일은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가 요청하고 서버가 응답하는 방식이죠. 본질상 동기에 가장 가까워요. 동기에 되게 가까운 방식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비동기를 쓸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흔히 요청을 하면서 콜백으로 끝나면 여기를 알려줘 라는 방식으로도 보통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 응답 방식을. 이벤트 기반에서는 계속 언급하듯이 이벤트를 발행하고 소비야 어떻게든지 난 신경 쓰지 않겠어 라는 거죠. 본질상 비동기에 가깝습니다. 물론 비동기만 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저 메시징 시스템에도 리퀘스트 리플라이 패턴 같은 걸 이용하면은 주고받고를 할 수 있죠.
하지만은 본질상 동기 방식과 비동기 방식에 가까운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배민찬에서는 각 방법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비동기 작업 절차가 적합한 구간에는 메시징을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동기 방식이 적절한 구간에는 RESTful API를 사용을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즉 이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끌어가는 구간에서는 RESTful API가 동작을 하게 될 거고요. 실제로 어떤 작업을 해야 돼 라는 정도의 알림, 이런 이벤트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구간에서는 메시징을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특징은 시스템의 내외부에 대한 메시지 흐름을 통제를 해주기 위해서 또다시 어댑터라는 개념을 꺼냈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시나리오 기반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이런 어댑터라는 존재가 메시지의 흐름을 통제를 해주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거야 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메시징 시스템은 그러면 뭘 쓸 것인가? 어떤 메시징 시스템을 써서 우리가 메시징을 구현을 해야 되지?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픈소스 업계에서 되게 굳건하게 자리 잡은 게 이제 RabbitMQ, 카프카와 같은 것들이 있죠. 오픈소스계 진영에서는 되게 많이 알려져 있죠. 되게 강력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성능부터 되게 다양한 방식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아니면은 상용 제품이나 AWS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SNS, SQS, 키네시스 같은 것들을 써야 되나? 먼저 이제 실제 솔루션을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뭐가 있지? 를 먼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저 6가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솔루션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렇게 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적절한 걸 찾아보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AWS의 제품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배민찬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대략 20명 내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카프카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배정한다? 어떤 메시징 솔루션을 배정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 운영 담당자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저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는 당연히 저희한테는 되게 큰 축복이죠. 그래서 AWS의 제품을 먼저 살펴보기 시작했고요. 먼저 본 게 아마존의 SQS입니다. 아쉽게도 딱 3번 항목, 단일 메시지가 여러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가? 라는 거를 만족시켜주지 않더라고요. SQS는 점대점 방식으로 동작하거든요. 즉 1대1이라는 소리예요. 내가 보낸 메시지는 제 한 명밖에 못 받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걸 만족시켜주지 못했고요. SNS 같은 경우에는 발행 구동 모델을 지원하고 되게 무제한적으로 확장도 가능하고 되게 다 좋은데 소비자 유형별에 따라서 메시지 전달을 보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SQS라면 어느 정도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어. 근데 그 외의 소비자라면 우리가 보장을 못 해 라고 해요. SNS가 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마존의 람다 아니면은 HTTP URL 포인트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기도 하거든요. 또는 이제 SNS가 모바일 클라이언트에게 푸시를 보내기도 하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다양한 소비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만은 딱 모든 메시지 소비자에 대해서 메시지 전달을 보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키네시스 가장 6가지 요구사항을 거의 만족시켜주는 도구였어요. 근데 하지만 하필이면 저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최소한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반쪽만 만족시켜주는 도구였어요. 왜냐하면은 키네시스는 샤드라는 개념을 통해서 되게 무제한적으로 확장이 가능하지만 그 확장이 메시지의 양이 늘면 알아서 샤드가 늘어나. 메시지의 양이 줄면 알아서 샤드가 줄어들어가 아니에요. 메시지의 양이 늘면 메시지가 늘었네? 샤드를 늘려야지. API로 직접 가서 건드려줘야 됩니다. 메시지가 줄면 직접 가서 샤드를 줄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된 확장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까다로웠어요. 당연히 학습 비용도 높은 수준이었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2017년도 말쯤에 아마 이제 AWS 서밋에서 공개된 아마존 MQ라는 존재가 있어요. 액티브 MQ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녀석인데
제가 정의했던 요구사항들을 되게 만족시켜 주긴 했지만 아쉽게도 한국 이전에서 쓸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는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 지었던 게 이거예요. SNS와 SQS를 조합해서 쓰자. 이렇다면은 제가 생각했던 6가지 요구사항을 대부분 다 만족시켜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SNS에 발행하면은 SNS는 그 도착한 메시지를 여러 SQS에게 발행을 해주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SNS와 SQS를 적용시켜서 메시징 아키텍처를 만들었을 때 이 서비스의 중앙에 SNS가 존재하고요. 이 SNS에게 발행되는 메시지를 SQS를 통해서 각 서비스들이 수신받아서 소비하는 형태로 구성을 한 거죠. 아까 어댑터 존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주문 시스템, 물류 시스템, 이렇게 SCN 시스템 2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주문 시스템 내부에는 주문이 만들어졌다, 사용자가 결제를 하려고 한다, 결제를 실패했다, 끝냈다, 주문이 끝났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SCN 시스템은 그 이벤트들 중에 일부에만 관심이 있어요. 주문이 잘 됐네. 사용자가 배송지 정보를 바꿨네. 이런 것들의 일부 메시지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만 뽑아서 SCN 시스템 내부로 들여보내주는 존재가 어댑터라는 존재예요. 즉 이제 시스템 내부에서 과하게 많은 이벤트들이 돌아다니지 않게끔 적절하게 흐름을 통제하는 것, 이런 필터링의 역할, 그리고 여전히 스토어 시스템과 SCN 시스템 사이에는 모델의 간극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 어댑터는 번역을 해주는 반부패 계층의 역할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메시지에 도메인 이벤트를 싣고 시스템과 시스템을 건너가야 됩니다. 이때 이제 도메인 이벤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포조로 작성된 도메인 이벤트이고요. 이렇게 메시지에 담아서 다른 시스템을 보낼 때는 JSON으로 바꿔서 보낼 겁니다. 현재 이제 PHP와 자바라는 2가지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다양한 플랫폼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때 수 있는 데이터 교환 포맷이 필요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게 JSON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JSON으로 보내고 받고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보내고 받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죠. 이 시점에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받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도구가 뭐가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스프링 메시징 모듈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스프링 4.2, 4.0 때부터 아마 코어에 합류해서 만들어진 인터페이스이고요. 메시지, 채널, 컨버터, 핸들러와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징 모듈의 구현체들 중에는 여러 가지 구현체들이 있는데 스프링 클라우드 AWS라는 존재가 있어요. 저 안에는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된 녀석이고요. 마찬가지로 SQS나 SNS를 잘 추상화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되게 쉬워요. 그냥 메시지를 SNS를 통해서 보내고 SQS를 통해서 수신받는 거 되게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그냥 스프링 클라우드 AWS를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에 집어넣고 그냥 이 2가지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동작해요. 되게 쉽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 SQS 리스너를 통해서 지정된 저 큐를 통해서 오더 컴플리트 이벤트 하나 타입밖에 안 들어와요. 저 큐를 2개, 3개 쓸 수 없어요. 주문 완료 외에도 주문 취소도 필요하고요. 배송지 변경도 필요해요. 근데 하나의 큐에 하나의 메시지만 들어온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좀 찾아봤더니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벤트 기반 분산 시스템 만들 때 되게 최근에 이제 스프링 진영에서 가장 많이 밀고 있는 도구이기도 하죠.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AWS 제품을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쓸 수도 없어요. 되게 컨디션이라는 존재로 이벤트 타입을 구분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었지만은 SQS나 SNS는 쓸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잠깐 분위기 환기해서 저는 이제 이벤트 기반의 아키텍처, 저는 이제 메시징 기반 아키텍처가 잘 통합되기를 기대했어요. 이벤트 메시지 퍼블리셔를 통해서 이벤트를 딱 쏘면 그냥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메시지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즉 이제 스프링 기반의 이벤트 애플리케이션과 메시징이 적절하게 통합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녀석들을 적절하게 통합시킬 수 있지를 고민을 했었고요.
이벤트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중앙에 두고 얘를 감싸주는 메시징 어댑터라는 존재를 꺼내자. 그래서 이제 어댑터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죠. 사실 이제 어떤 시스템과 시스템을 이어주는 어댑터, 여기서 말하는 어댑터는 헥사고널 아키텍처에서 나오는 또는 이제 포트 앤 어댑터 패턴에서 나오는 어댑터의 존재를 생각하시면 돼요. 시스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값을 적절하게 시스템 내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서 들여보내주는 존재, 또는 이제 시스템 안에 있는 어떤 무언가를 시스템 밖으로 내보낼 때 적절한 타입으로 바꿔서 내보내주는 존재.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지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이벤트로 바꿔서 애플리케이션에게 주고요. 애플리케이션이 이벤트를 발행하면은 이걸 메시지로 바꿔서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SNS SQL이지만 나중에는 키네시스로 바꿀 수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카프카를 쓸 수도 있겠죠. 충분히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스프링 메시징 모듈을 확장해서 우아한 메시징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우아한 메시징에 대한 구현체로서 우아한 AWS 메시징이라는 모듈을 만들어 봤어요. 얘는 스프링 클라우드 AWS를 사용을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는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AWS가 카프카로 바뀔 수도 있고 레비덴키로 바뀔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이벤트를 보내고 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봤었고요. 이벤트를 보내는 구현체는 스프링 클라우드 AWS를 이용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도메인 모듈은 저 도메인 이벤트 퍼블리셔만 아는 거죠. 실제로 구현체는 몰라요. 어떻게 메시지가 나간지는 모르고 그냥 이벤트를 보내 라고 하면은 얘가 메시지로 바꿔서 이벤트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도메인 이벤트 서브스크라이브를 통해서 그냥 도메인 이벤트가 들어올 거야 라고 기대를 했고요. 도메인 이벤트가 어딘가에서 수신됐을 때 그냥 내부 애플리케이션 이벤트로 만들어서 발행시켜 줍니다. 이벤트를 받고 내부 이벤트로 메시지를 받고 이벤트를 바꿔서 이벤트를 발행한다 라는 형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근데 분명 아까 SQS 리스너는 한 가지 타입밖에 못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했었죠. 지금 보면은 어떤 특정 타입을 받는 게 아니라 JSON 메시지를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JSON 타입으로 메시지를 받고 이거를 적절한 도메인 이벤트로 바꿔서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직렬화를 해야 되고 역직렬화를 해야 됩니다. 주문 완료 이벤트가 있죠. JSON으로 바꾸면 저런 모양이 될 거예요. 하나 더 꺼내 볼게요. 주문 취소가 있습니다. JSON으로 바꾸면 똑같아져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JSON의 타입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타입 정보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JSON에는 이제 스키마나 미디어 타입과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관리하는 비용이 되게 많이 들죠. 그래서 JSON의 타입 정보를 포함해서 직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었고요. 다행히도 스프링 클라우드 AWS가 사용을 하고 있는 잭슨이라는 JSON 라이브러리는 JSON의 타입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즉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벤트의 타입은 뭐야? 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풀 패키지 형식으로 만들어서 전달을 해줄 수도 있고요. 어떤 축약된 이름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타입 정보가 넘어간 JSON 객체는 적절한 이벤트 타입으로 복원시켜주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JSON의 타입 정보를 주고 되게 다양한 메시지를 하나의 큐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을 시킨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의 거의 마지막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지금 보여드렸던 코드는 거의 프로토타이핑, 초기에 했던 프로토타이핑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조금 더 많은 기능, 조금 더 다양한 케이스를 보강을 해줄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 기반 모듈, 메시징 모듈을 통해서 시스템과 시스템 또는 이제 모듈과 모듈 간에 메시지를 통해서 이벤트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형태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여정이라고 표현했던 게 여기에요. 이제 우리는 이벤트로 분산됐고 시스템이 워킹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아직도 풀어야 될 문제는 되게 많아요.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야? 지금은 감사와 보정이라는 걸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런 것들을 이벤트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볼 수 있어? 이벤트 저장소라는 게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벤트가 어떻게 이벤트끼리 서로 타고 흘러가? 이벤트 히스토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단순히 이벤트와 이벤트가 트리깅 되는 방식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소비되는 방식으로
어떻게 이제 더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를 소비할 수 있게 만들지? 그럼 CQRS 패턴이 필요하지 않을까? 데이터 일관성을 어떻게 더 확보하지? 이벤트 소신과 같은 것들이 있다던데. 이제 그래서 조금씩 저런 것들을 시스템에 녹여보고 답을 찾아보고 있어요. 현재는 이제 저희의 시스템은 이렇게 모양새가 만들어졌고요. 앞으로 더 많은 시스템들을 이제 더 분산시키고 더 많은 어떤 것들을 얻어낸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그 풀고 있는 문제들을 더 한번 공유를 해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앞으로 저희 시스템이 더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스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발표해 주신 박용건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